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한 5.18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5.18에 대한 왜곡, 날조, 비방 등을 법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처벌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언론 매체는 물론 출판물, 전시물, 공연물,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 적용 대상도 매우 광범위합니다. 이 법이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던 건 2016년 국민의당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를 하면서였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적극 합세해서 5.18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선언했습니다. 물론 일부 국민들은 이에 거세게 반발합니다. 하지만 2020년 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확보한 민주당은 2020년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 기어이 개정안 통과를 강행합니다. 그렇게 2021년 1월 5일부터 5.18 특별법 제8조는 현행법으로서 시행됩니다. 민주화운동을 지키겠다는 명목으로 통과된 법. 그러나 실상은 민주화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반민주적 검열. 해외에서조차 비판하고 있는데 너무나 조용한 대한민국의 정계와 언론계. 역사적 사건의 성역화로 인해 그 누구도 지적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5.18) 특별법 제8조는 이미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형태로 5.18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최근 정치학 전공의 한 교수가 강의 도중 5.18과 관련해 한 부정적 발언이 문제가 되어 5.18 특별법에 의해 사법 처리될 예정입니다. 학자 혹은 전문가라 할지라도 어떤 형태로든 5.18에 대해 이른바 잘못된 의견을 내놓으면 범법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간 집권 세력은 5.18에 대한 그 어떤 부정적 의견도 용납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극우적 발언이라 몰아세우고 왜곡, 날조, 비방이라 정의해왔습니다. 이런 일방적이고 오만한 태도로 법까지 만들어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겠다고 한 건데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봅시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이라는 것, 그리고 왜곡, 날조, 비방이라는 것, 이는 누가 어떻게 정의하는 걸까요? 5.18 민주화운동. 우선 이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이나 평가는 차치해두고 역사적 사실을 짚어봅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1979년 12월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잡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이들은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이른바 민주화운동을 실시했고, 이는 1980년 5월 절정에 이르러 전국적 시위로 광범위하게 전개됩니다. 전두환 정권은 5월 17일 공수부대를 투입해 시위 진압에 나서고 18일 자정을 기해 전국적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요. 광주에서는 시위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계엄군과 시위대가 충돌합니다.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주권자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게 아니라 무력으로 실권을 잡은 군사정권. 이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과 불복종. 산업화 이후 더 이상 굶지 않게 된 국민들이 본격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인식하기 시작하며 국가의 권위에 맞선 사건. 이는 분명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길목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건입니다. 폐허밖에 없던 나라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발전을 이룩한 산업화를 기리듯 권위주의적 체제가 자유민주적 체제로 발전할 수 있게끔 정치발전을 이룩한 민주화를 기리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인류 모든 역사적 사건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 공과 과가 공존하는 겁니다. 사회 혹은 공동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일수록 더욱 그러한 경향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사건들을 단순히 절대적 선, 절대적 악으로 양분할 수 없듯 역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런 입체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고 토론하고 평가하는 것이 역사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자 하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는 역사를 통해 과거의 잘한 점을 배우고 못한 점을 반성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지극히 상식적인 태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제시대부터 오늘날의 정치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는 지극히 야만적인 방식으로 양분되어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만들어진 도덕적 프레임을 통해 역사를 재단하기 때문입니다. 절대적 선과 절대적 악이 나눠지고 선이라 인식된 인물, 세력, 사건은 철저한 미화를, 반대로 악이라 인식된 대상에 대해서는 철저한 악마화를 행해왔습니다. 이러한 이분법의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 향해 악의 편을 드는 거라며 몰아세우기까지 하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특정 정치 세력을 비롯해 대한민국 주류 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5.18 민주화 운동을 절대적 선으로 미화해왔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대승적 차원에서 5.18의 공은 분명히 큽니다. 하지만 동시에 명백한 한계와 문제점 역시 존재했습니다. 역사적 사실들을 몇 개 살펴볼까요? 오늘날 상당수의 사람들이 5.18은 평화적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었고 전두환 정권과 계엄군의 일방적 폭력만이 있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공문서를 비롯해 여러 사료들을 살펴보면 이는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1995년 검찰의 5.18 관련 사건 수사보고서를 봅시다. 보고서에 따르면 5.18 당시 시위대는 차량을 이용해 다양한 지역으로 진출해 무기를 탈취, 무장했습니다. 1980년 5월 21일 하루 동안에만 전남 일대에서 경찰서, 파출소, 화약고, 공장 등을 습격해 칼빈, M1, AR, LMG 등 수천여 장에 달하는 총기들을 탈취했고 10여만 발에 달하는 실탄, 10여 상자의 TNT 폭약, 수백여 발의 수류탄을 탈취해 중무장했습니다. 이렇게 중화기와 폭약으로 무장한 시위대 중 일부는 사격을 하며 이동했고 총격전을 벌였으며 옥상 등에 기관총을 설치해 진지사격을 했습니다. 보고서의 또 다른 단락을 보면 계엄군과 시위대의 대치 상황에서 일부 시위대의 선제적 무력행위로 우발적 충돌이 일어났다는 정황이 보이기도 합니다. 계엄군이 도로를 막고 저지선을 만들자 시위대는 장갑차, 트럭, 버스 등 100여 대의 차량을 전면에 내세우고 저지선을 압박했습니다. 그렇게 계엄군과 시위대가 서로 10m까지 접근해 긴장된 분위기에서 대치하던 중 시위대가 화염병을 투척합니다. 계엄군 장갑차에 불이 붙는 순간 시위대가 탈취한 장갑차 한 대가 갑자기 계엄군 쪽으로 돌진했고 미처 피하지 못한 군인이 사망합니다. 돌진에 놀란 계엄군 장갑차 소대장이 장갑차에 거치된 기관총을 발사했다는 내용이 상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위대는 화물차 등에 불을 붙여 계엄군을 향해 돌진시키거나 건물에 투석을 하고 파출소 등을 점거하거나 방화했으며 방송국을 파괴했습니다. 방송국이 광주 상황을 보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격분해서 방송국에 화염병을 던지고 방송국 사장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점에 불을 지르기도 합니다. 한편 광주 지역에서는 계엄군들에 대한 반감을 자극하기 위한 각종 유언비어가 유포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실제 사료에 비추어 보면 5.18 시위대의 행동에는 문제적 요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군사정권의 부당한 압제에 반발한다는 차원에서 시위대는 분명 명분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상당수가 벌인 행위는 평화적 시위가 아니라 명백한 교전행위였습니다. 게다가 일부가 벌인 행동 중에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들도 존재했습니다. 비교적 최근 자료인 2017년 전남지방경찰청의 5.18 조사보고서 내용을 볼까요? 버스를 몰고 저지선을 뚫고 돌진해 경찰 4명을 숨지게 한 시위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시위자는 살인 혐의로 형을 확정받았지만 특별 사면되었고 김대중 정부 때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정리하면 문민정부 등장 이후 정부의 공식 기록들을 살펴보면 5.18 민주화 운동의 이면에는 분명한 그림자들이 존재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계엄군과 시위대 양쪽으로부터의 폭력이 존재했고 양쪽으로부터의 범죄 행위가 있었습니다. 일부 시위대의 주요 시설 습격, 점거, 파괴, 탈취, 무엇보다 중화기와 폭약 등으로의 중무장은 관점에 따라 폭동이라 볼 수 있는 면모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실히 할 게 있습니다. 그림자가 있음을 지적한다고 해서 빛의 존재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금기시됩니다. 5.18 시위대의 문제점, 한계점에 대해 토론하고 반성하는 걸 전두환 정권과 계엄군을 편드는 거라고 몰아세우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의 여론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을 향해 총을 발사한 계엄군, 그리고 국민들의 의사표현 행위를 억압한 전두환 정권의 명백한 잘못, 여기에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과 5.18 시위대의 잘못된 행동에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 이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실체적 역사를 직시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죠.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는 우리 편 아니면 적이라는 식의 야만적인 진영 논리로 이런 자연스러운 논의를 막고 있습니다. 심지어 극우적 발언이라고 몰아세우고 왜곡, 날조, 비방이라고까지 합니다. 그렇게 국가가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하는 말을 하는 순간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처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자, 5.18에 대한 불편한 역사적 사실들을 살펴봤으니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5.18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허위 사실이라는 것, 그리고 왜곡, 날조, 비방이라는 건 도대체 누가 어떻게 정의하는 걸까요? 현재 대한민국은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5.18에 참여한 사람들은 유공자로 대우하며 국민 세금으로 특혜를 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각종 홍보사업과 교육활동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5.18을 절대적인 선의 영역에 넣어 미화해왔습니다. 문제점이나 한계들에 대한 지적은 전무하죠. 이런 상황에 나름의 관점과 근거를 가지고서 5.18은 폭동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 혹은 5.18 유공자 중에는 범죄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어떤 취급을 받게 되나요? 이른바 극우적 발언을 하는 사람이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이자 5.18에 대한 왜곡, 날조, 비방을 하는 사람이고 5.18 특별법 제8조를 근거로 고발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됩니다. 설령 이 사람이 5.18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했더라도 이를 토론을 통해 논박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아예 비정상으로 낙인을 찍고 법적으로 처벌을 하려 든다는 겁니다. 이게 옳은 걸까요? 그럼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5.18 시위대 중 적지 않은 인원이 중무장을 하고 교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집권 세력을 비롯해 대다수는 5.18은 비폭력 평화 시위였으며 군부의 일방적인 폭력만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수많은 사료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은 사회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뿐만 아니라 5.18 특별법 제8조의 처벌 대상으로 논의되지도 않습니다. 허위사실이라도 정권과 여론의 입맛에 맞는 허위사실은 허위사실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현재 대한민국에서 5.18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곡, 날조, 비방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주체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즉, 5.18은 역사와 학문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에 있습니다. 5.18 특별법 제8조의 치명적인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권력을 잡은 이들에게 역사를 본인들 기호에 맞게 취사 선택하고 편집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합니다. 역사라는 건 학자들의 토론에 의해 만들어지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보다 근접하기 위해 사료를 분석하고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나누고 끊임없는 검증과 논증을 통해 더욱더 진실에 다가가는 것. 그게 바로 역사가 발전하고 학문이 발전하고 인류가 발전해온 방식입니다. 민주주의의 위대함이자 그 원동력이기도 하죠. 그런데 5.18 특별법 제8조로 인해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논의가 멈췄습니다. 역사가 학문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의 영역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과거의 기억을 정의하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허위인지를 정의하며 기호에 맞지 않는 관점은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나아가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박해이자 정부가 지니기에는 너무나 무시무시한 힘입니다. 나치 독일, 파쇼 이탈리아, 소련, 중국,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독재 정권이나 휘두르던 힘입니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이 참담한 현실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는 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모두가 민주화를 찬양하고 신봉하며 그렇게 반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민주화를 수호하겠답시고 사람들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틀어막으며 심지어 처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민주화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고 반민주화되었습니다. 기적과 같은 경제 발전을 이룩한 산업화 시대, 여기에는 공과 과가 있었고 이른바 민주화 세력은 그 과를 지적하며 민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정치가 발전했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떤가요? 민주화 시대에도 공과 과가 있는데 과를 지적하는 게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5.18 특별법 제8조 같은 반민주적 처벌법까지 등장해 국민들을 위협해 재갈을 물립니다. 민주당과 좌파 진영은 이런 위험한 법에 나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그 근거를 내놨었는데요. 유럽의 홀로코스트 부정처벌법이었습니다. 독일을 비롯해 집단 학살을 경험한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할 경우 처벌을 하는 법조항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5.18 민주화 운동에도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는 논리였습니다. 물론 이 논리는 이미 다양한 이들에 의해 논박된 바 있습니다. 한국의 5.18 특별법을 비판해온 대표적인 인물인 미국 노스웨스턴대의 앤드류 코펠맨 교수. 그는 홀로코스트와 5.18을 동일선상에 넣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홀로코스트는 국민 다수의 동조에 의해 벌어진 인종차별과 학살이었기에 맥락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나아가 5.18 특별법은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공공기관의 권력으로 컨트롤하려는 사례라며 이런 움직임은 결국 5.18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축시킬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역사 부정을 근거로 처벌을 하는 경우는 모두 인종학살 역사에만 해당됩니다. 영미권에서는 이런 처벌조차도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비판하고 있죠. 한편 언론의 조사에 따르면 민주화 운동 역사와 관련해서 이를 부정하거나 왜곡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하는 해외 국가는 없습니다. 이렇듯 5.18 민주화 운동의 성역화와 관련 처벌법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해외 학자까지 나서서 비판을 하는 이유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렇듯 세계적 기준과 상식에 역행하는 일을 저지르고도 현재 집권 세력은 아직도 모자라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제화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까지 동원해 5.18과 민주화의 역사를 성역화하고 있습니다. 5.18 관련 단체와 광주시는 더욱 강력한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요구하고 있고 공무 차원에서 TF까지 운영하며 온라인을 모니터링하며 5.18과 관련한 사람들의 발언을 검열하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우 특히 온라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최근 구글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타국 정부에 비해 구글과 유튜브의 컨텐츠 삭제를 요청한 숫자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삭제를 원한 컨텐츠 중 상당수는 5.18과 관련된 컨텐츠들이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5.18 관련으로 각 온라인 플랫폼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5.18 왜곡을 했다는 이유로 일부 유튜버들의 채널이 영구 폐쇄되거나 컨텐츠가 삭제되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집권 세력과 5.18 단체 등의 꾸준한 압력에 의해 구글 코리아가 눈치를 본다는 추측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저 역시 지금 이 영상에 의해 제재를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데에도 겁을 먹게 되는 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집권 세력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는 정치인들의 습성을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집권 세력은 흔히 민주화의 주역이라 일컬어지는 운동권 출신의 정치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5.18을 비롯한 민주화의 역사는 일종의 상징 자본입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배경인 셈입니다. 이들이 민주화와 관련된 것들을 독단적인 교리로, 즉 도그마로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자산인 민주화를 신성 불가침의 영역에 집어넣고 이를 통해 절대적인 도덕적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겁니다. 민주, 민주화,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이런 가치들은 그렇게 민주당과 좌파 진영에 의해 독점되어 왔습니다. 몇 년 전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 국정교과서가 추진될 때 민주당은
이 민주라는 자산을 등에 업고 결사 반대를 외쳤습니다. 역사는 다양한 해석이 필요하다며 정권이 역사를 평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고, 국정화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경고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역사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고 다른 역사적 관점을 처벌하고 박해하며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민주화를 지키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요. 오늘날 민주화는 그렇게 반민주화되고 있습니다. 민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5.18 정신은 바로 이러한 반민주적 정권에 대한 저항의식입니다.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는 5.18 정신에 따라 5.18 특별법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